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지난 주말 광화문과 용산에서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북한이 ICBM을 또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이 모든 현안을 갖고 오늘은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긴 한데 네. 일단 주말에 이 소위 이 친야 단체들이 네. 뭐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또 뭐 윤석열 퇴진 뭐 이걸 외치면서 또 네. 행진까지 하고 그랬는데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 그다음 진상규명 요구하는 건 그렇죠.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통령 퇴진하러 하는데 그 집회에 그 야당은 7명이 참석을 해서 정말 공공연하게 집단적으로 윤석열 퇴진을 외쳤어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대통령이 정책적 실패를 했거나 네. 아니면은 뭐 부패 관련이 됐거나 네. 또 뭐 도저히 국정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의 상태가 안 좋다. 이럴 네. 경우에는 뭐 퇴진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뭐 언제든지 야당이 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저렇게 정권 퇴진 운동까지 할 정도로 과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네.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야당이 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요. 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네, 안 맞습니다. 됐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 201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네. 당시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네. 참패를 했죠. 네. 그리고 2022년도 대선에서도 졌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야말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참패를 했다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선거 결과가 특히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뭐 40%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정권을 뺏겼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뭐 그야말로 많은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실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행태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자숙하고 성찰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하니까 네. 이거는 국민에 대한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크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대선 불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맞습니다. 예, 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하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굉장히 선동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이런 거를 알면서도 할까? 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가장 큰 거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혼란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그렇죠. 향한 검찰의 수사가 지금 네.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부 결속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네. 거. 그러려면 외부의 상대방을 그렇습니다. 쳐라. 이게 항상 뭐 나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또 네. 하나는 지금 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 경쟁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뭐 대부분이 2024년도 철험회라는 그렇습니다. 소속이에요. 2024년도 뭐 총선을 앞두고 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네.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이 보여줬었던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겉으로는 그래요. 네. 아,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렇죠. 이게 진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이거는. 전혀 과거에 우리가 네. 생각했었던 민주당과는 결이 다르고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네. 자해 정치다. 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지금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도 네네. 지고
3연패를 했으면 사실 좀 자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정권을 잡은 듯이 검수한박 밀어붙여서 자기들이 하려는 법안 다 밀어붙이고 예산 자기들 마음대로 다 칼질하고 네. 모든 게 누가 보면 이 사람들이 정권 잡은 사람들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총선에서 당시 압도적으로 180석을 네. 가지고 뭐 절대 의석을 가졌잖아요. 그 이후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했는데 네. 뭐 의회에서 지금 뭐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네. 왜 존중하지 않느냐. 네. 더 나아가서 국회에 있어서의 네. 그런 권력을 이용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실은 뭐 부동산 3법이라든지 네. 검수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자신들만의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요. 권력을 투쟁하고 잡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네. 본질은 조정하고 타협하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과 네. 그리고 국회라는 거는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사회에 구성력 있는 법을 만드는 그렇죠. 회의체입니다. 네. 이게 지금 회의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완전히 그냥 그 나름대로 투쟁하는 장소로 네. 바뀌었고 권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장소로 네.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렇죠.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한 거거든요. 그렇죠. 5년 만에 정권도 네. 교체시켰고 심판을- 지방선거에서 아주 네. 완패를 당했으면은요. 지금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졌는지에 대한 백서도 만들고 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수권 정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심판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삿대질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겼다고 그보다 주장하는 것 더 같아요. 이제 황당한 일이 네. 벌어진 거죠. 뭐냐면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졌으면 그 대선 후보는 보통 이제 해외를 나간다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숙기간을 자숙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로 나왔어요. 제복을 쏜거 나와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것도 자기랑 전혀 지역적 연고가 없는 그렇죠. 없는 쪽으로 데 가가지고 네. 갖고. 될 수 있는 곳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한간 당대표에 나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한국정당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해봐도 참 이례적이고 독특하고 네.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독특한 트럼프도 한 1년 이상은 자숙 기간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이분은 한 달도 없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절박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어떻든 간에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 뭐 비상식적이고 네. 아주 이례적인 걸 행동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이면 속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네.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구속된 거는 내용을 보면은 2010년 성남시장서부터 민주당과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에 의해서 구속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정확하게 어떤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그게 공당인데 네. 뭐 미안한 얘기지만 농내 네. 지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을 때는 네. 별로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네. 아무 언급이 아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정진상 이런 개인의 비리와 그래요. 관련된 민주당과 관련도 없는 비리가 나왔을 때 하위 당직자예요, 그냥. 전부 다 모여가지고 네. 뭐 이건 정치 보복이다. 권력을 통해서 결국 아당을 탄압하는 거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뭔가 있는 거죠. 벌집을 쑤셨구나, 네, 제대로 네, 네. 쑤셨구나 이런 느낌이 그런 거죠. 들어요. 네. 네. 그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고 김용 이제 부원장도 구속이 된 네네.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 리스크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네. 실제 의혹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첫 번째는 대장동 개발에서 특정 민간업체한테 이익을 몰아주고 네. 그리고 부당한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느냐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이 경로를 지금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는 네. 않거든요. 네.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쾌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거기서 얻은 자금을 가지고 대통령 경선을 포함해서 선거 자금으로
만약에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분노할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었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에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곧 귀국하겠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가 네. 있지 않겠나 생각이 그렇죠. 좀 들고요. 더 나가서 이거 말고도 저는 더 이제 더 크게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거는 저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좀 봐요. 네네. 이게 선거법 특히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곧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3심을 3개월에서 1년 내에 선거법에 네, 대한 그렇죠. 부분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보통 하죠. 그렇게 하라고 돼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 근데 1심 판결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그 형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네.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나올 수가 없죠. 없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선 자금. 대선 기간 동안 사용했었던 400억 원 이상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당사 팔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한 두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법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네.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나무, 김만배 등 그렇죠. 대장동과 관련된 분들이 지금 다 출소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줄줄이 네. 나오고 있기 그 사람들이 때문에 얘기를 입을 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형적인 프린스 딜레마 게임, 제수의 딜레마 게임에 아. 봉착될 수밖에 없고요. 네. 제수의 딜레마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백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뒤집어 자기 쓰니까. 뒤집어 쓰니까. 그래서 좀 유동규 네. 전 본부장이 혼자 끊임없이 뒤집어 혼자 쓸 수 씌우니까. 없다는 것 네. 때문에 그 부분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 안고 갈래다가 네. 가족을 생각하고 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네. 판단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 형제들을 믿었는데 보니까 자기 하나도 안 돌봐주고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제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지게 되면 네. 저는 이거는 뭐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네. 지금 가장 객관적이고 증거를 통해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온 뭐 남욱 변호사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또 나오게 네. 되면 그게 굉장히 뭐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방어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그 네. 최측근도 지금 구속된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전방위적으로 네.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예. 판단을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기류를 보면 네. 아직도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말 친명 핵심들은 네. 우리 대표가 그런 짓 한 적 없다. 이건 네. 정치 탄압이다 하고 있지만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친문, 비명들은 이제는 특히 비명 일부는 얘기하기 시작했어.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쳐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선 손절론까지 나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서 잘라야지. 아니 우리 민주당 다 끌려 들어가 다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손절 움직임이 나올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요, 이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뭐 조심스럽게 우리가 뭐 전망해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분열된다. 네, 왜냐하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재명 사별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네. 지금 이제 그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네. 나름대로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있죠. 정당한 수사라는 비율이 항상 높게 나와요. 그렇죠. 어느 여론조사든 간에 그게 맞아요. 높게 나옵니다. 10%에서 20% 10% 높게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지지가 막 높아져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6개월 집권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뭐 정체 상태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30%.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높아져야 됨에도 네.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 전혀 높아지고 있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니까
여야 정당 모두 지지도가 빠져요.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참사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네. 끊임없이 지금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포함해서 네. 특검 얘기하고 등등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은 네. 지난 2022년도 대선 때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1심 판결, 1심 네. 판결만 나와도 네.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리고 더 나가서 재측근과 관련된 이런 비리가 정확한 정황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네. 퇴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더 문제로 생각한다면 민주당 다음으로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시기와 맞아떨어가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될 수 네. 없지 않습니까? 친문은 지금 뭐 누구 내세울 사람이 없는 없지만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선거 한 6개월 네. 전에는 뭔가 항상 지각 변동이 있죠. 있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2016년도 총선 한번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2015년도에는 민주당의 대표는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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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였었거든요. 네. 근데 2015년도 11월 달에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8개 정치개혁안을 그렇죠. 내놓고 결국 친문 패권을 없애라고 하다가 결국 나갔죠. 나가서 탈당을 해서 네. 2016년 2월 달에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38석 호남을 배청으로 38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책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가 굉장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하. 이거는 결국은 이낙연, 정세균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인맥과 아. 그리고 그 위에는 문재인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지난 2020년도 총선 때 네. 그 수도권에서 121석이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103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네, 네. 103석이면 85%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70%, 50% 정도는 친문 인사예요. 그렇죠. 그 더 나가서 당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배치를 뭐 다 달았죠. 김의겸, 고민정, 네, 진성준 뭐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친문 세력은 존재한다. 존재한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네. 그분들 행태를 보면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했을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 아, 아주 그렇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 문재인의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는 분명히 있다.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온다고 한다면 네. 그건 뭐 분당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수사 말고 네.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노웅래 의원 개인 한 명이면 뭐 그걸로 끝.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정근 씨라는 분도 네. 또 수사를 받고 근데 그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랑 과거 청와대랑 또 장관급까지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그분들이 실제 연루됐는지 모르지만 청와대 비서실장, 국토부 장관, 뭐 중진 또는 지도부, 뭐 전 대표 줄줄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런 수사들이 뭔가 더 가면은 저 민주당의 또 다른 핵심들을 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굉장히 이제 그 아주 미묘한 거예요. 미묘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요구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화시키라는 거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라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말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비록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전 정권에 대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 찍은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지지율의 지금 정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의 지배고 네. 그리고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거죠. 다 정치라는 건 미묘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민주당의 분당과 관련된 것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네.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네. 전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로 확대가 될 경우에 네. 민주당은 분열되기 어렵습니다. 아, 그죠. 같이 방탄을 같이 해야죠. 방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좀 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상상력에 네. 불과하지만 결국은 그 비리를 수사하는 시기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시기. 그러니까 네.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저는 아, 예상을 그렇죠. 합니다. 이재명 먼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 이재명 수사 후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관련된 거로 가서 네. 분리할 수밖에 없게끔 된다. 왜냐하면 아. 이거를 같이 함께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 반발이 심할 뿐만 아니라 네. 결국은 민주당의 대반격. 아. 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겠죠. 근데 이거 뭐 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그거는 정치적인 그 나름대로의 공학적인 문제고 네. 원칙은 당연히 잘못했으면 그렇죠. 비리를 검찰 수사는 수사해야죠. 그냥 뭐 원칙대로 가야죠, 원칙대로 사실. 가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아,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네네.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논란이 일었던 것 중에 하나가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과 또 MBC 측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든지요, 아니면은 책임 소재를 요구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저는 있다고 네, 좀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보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의 제공을 막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지금 여당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MBC 기자 탑승 배제한 거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보였죠. 이게 굉장히 감정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네.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MBC가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가짜뉴스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도 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언론중재부터 언론 중재도 뭐, 할 수 있고 네. 네. 그러한 다른 대응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탑승을 배제한다는 것은 공적 취재 공간을 막은 거예요. 이게 네, 더 중요한 네. 겁니다. 그렇죠. 공적 취재 기관이라는 취재 공간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특정인을 배제시켜 버리면은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성급한 것을 넘어서서 아주 신중하지 못했다. 네. 또 하나는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지를 했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 대한 기본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원칙을 어긋나는 거를 했을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걸 얘기해요. 네, 예를 네, 들어서요. 네. 미국도 그랬어요. 네, 미국도 네. 2003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바그다드를 갈 때 네. 그때에 뉴욕 타임즈를 포함해서 ABC 네. 그 취재원들을 탑승 불허시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원칙을 사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틀 전에 벼랑간 당신들 못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면은 그럼 이 사람은 대체한 공기를 찾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크게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좀 신중하지 못했구나 예. 라는 원칙을 부분들도 했다. 있고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니 성과가 있었잖아요. G20도 가고 네, 네. 아시안 플러스 3에 가서 한미 일중 아, 연속적 있죠. 회담들 그게 다 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MBC 기자 탑승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거 이 문제를 가지고서 되니까 외교 성과가 전혀 두드러지 그렇죠. 못할 뿐만 네. 아니라 지금 조사를 해보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이 원래 외교 끝나고 나면 좀 올라가요, 원래.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요. 전혀 안 올라갔다는 거는 아하. 바로 이런 MBC 네. 아하. 취재 기자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들도 네. 분명히 영향을 어느 정도는 어. 미쳤고 더 나가서 지금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요.
한결같이 똑같이 네. 이 부분 또 그리고 한국신문협회라든지 외신 기자 클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제기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네. 더 한 번 더 성찰을 좀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이나 청와대나 지금 이제 또 MBC 기자의 태도를 문제 삼고 아, 있는데 그렇죠. 분명히 문제 삼을 건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MBC 기자의 태도는 네. 스레빠 신고 아, 나와서 그냥 항의하듯이 푹 던지고 막 네. 이러고 또 홍보기획비서관하고 설전을 벌이고 고성을 내고 하는 네. 게 같은 기자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뭐 기자가 그래도 최소한 그 대통령실 출입하면 좀 복장 드레스 코드 그렇습니다. 같은 거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드레스 잘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뭐 네.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도 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네. 그러죠? 그건 국민에 대한 그렇죠.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뭐 백바지에 라운드 아이 팁고 그 나왔다가 알자 난리 났잖아요. 유시민 그 의원이 뭐 하여튼 난리 쳤죠. 그리고 자기가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문율이라고 그래요. 그걸 네, 영어로 얘기하면 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포멀할 룰이라 그래가지고 네. 성문화돼 있지 않지만 어떤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 속에서 미국 의회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저 불문율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냐면 예에 관한 불문율이에요. 네. 네. 그 상대방을 호칭을 할 때 되도록이면 존중하는 모습을 그렇죠. 쓰고 네, 네. 왜 상호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을 출입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문율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예. 네, 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자유와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이냐 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 그러나 취재원으로서의 의무는 뭘까? 네. 우리 헌법도 보세요. 기본권도 있지만 국민의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같이 있는 건데 네. 본인의 권리만 얘기하고 의무는 등한시한다든지요. 네. 아니면은 자유만 얘기하고 책임은 안 진다든지 네. 그랬을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방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런 건 당연히 질타받아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문제하고 MBC와 관련돼서 대하는 태도는 그건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아, 이건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거다고 지적할 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실은 이제 다 일문일답으로 끝나고 가는 과정 속에서 뒤에다 대놓고 그렇죠, 뭐. 소리 그런 거는 안 돼요.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의가 아니다. 그렇죠. 커티스가 네.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를 방금 전에 했는데 네.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무례한 일들 그리고 또 찍지 않아야 되는 뭐 보안적인 외교 상황까지 다 찍어서 내보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슨 가벽도 만들고 도어 예. 스태핑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해는 가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도어 스태핑은 거의 공약에 가까운 그렇죠. 대통령의 대표 상품이었는데 MBC 기자 한 명 때문에 중단한다는 거는 국민과 소통이 사라지는 건데 좀 아쉽다 또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좀 우려들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즉흥적 반응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화가 거는, 나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정적 대응, 즉흥적 대응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누차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도어스태핑이라고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참 잘한 거다. 이게 윤석열 표 소통의 대표적인 왜냐하면 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아마도 1년에 한 번 뺏기 그러니까요. 언론 인터뷰를 안 기자들 했거든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상당히 그렇죠. 나름대로 새롭고 신선하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출근하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전용기 탈 때 갈 네, 때 네.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잘한 것이다라고 시행착오 생각했는데 끝에 많이 정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네. 뭐냐면은 그 도스태핑이라는 게 정치 현안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그게 자극적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걸 잘 정확하게 전달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도어 스탬핑을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어 스탬핑과 그리고 정기 기자 간담회를 같이 함께 하면 좋지 않냐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예를 들어서 좀 하면은
깊이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어스탬핑과 관련된 어떤 얘기는 이거는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금요일 네. 아니면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런 월요일 날이 제일 많겠죠. 네. 월수 이렇게 그때 도어 스탬핑을 하고 그다음에 네.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는 그렇죠. 기자간담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간담회는 왜 좋냐면요.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있으면 대통령이 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숙지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도어 스태핑에 나왔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게 바로 Presidential Power is Persuasion. 대통령의 네. 권력은 설득에서 나오는 아,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오늘 같은 데 설득이 아니라 그냥 단절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이 글쎄요. 약하다라고 예.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좀 거죠. MBC 행태 보면 저희가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면도 그렇죠. 있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긴 지나친 하지만 면도 많았었죠.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단박에 자르면 화나니까 네가 나를 쳤으니 나도 쳐버릴 거야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 조금은 좀 뭐 물론 이해는 가지만 다시 대우 스태핑을 좀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생각도 부분에 듭니다. 대한 개선 방안을 제가 말씀을 네, 그렇죠. 드렸는데 우리 그 엑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좋은 우리 아티클 또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 이거 이트레이드 게임 시리라는 게 있어요. 반복적 게임 이론. 네네. 그 tit for tat. 네. 뭐냐면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해주지만 네. 한 번 잘못하면 응징을 가해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라. 지금 일종의 그 이트레이트 게임을 네. 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국정을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협치도 하고 더 나가서 크게 같이 함께 통합을 얘기하는 그 속에서는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좀 아쉽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네네. 발언이 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빈곤 포르노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그 사진이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이 아니라 조명까지 두세 개 세팅을 해놓고 찍은 사진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장경태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발언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좀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짓 만약에 해 그렇죠. 뉴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죠? 그러니까요. 던지고 그런데 끝뿐이에요. 던지고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응징이 가능해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윤리위원회에 지금 제소된 상태잖아요. 네. 이 부분인데 윤리위원회라는 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뭐 윤리심사기구가 있지만은 거기서 나온 결정은 하나의 권위지 네. 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뭐 세비 삭감 이런 거 딱 해버리면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실은 조항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만약에 잘못된 발언을 한 거로 했다고 한다. 물론 진위가 밝혀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네, 하지만 네.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공당에서는 그 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슨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당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그렇죠. 바로 본인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해야죠. 네.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네.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뭐 시민단체가 권력화됐기 때문에 의정감시센터라는 것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네, 그동안. 네. 그래서 의정감시센터에서 특정한 만약에 의원이 이탈적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네. 다음 공천이라든지 그렇죠.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구도로 만들어놔야 네. 되는데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없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 그런 것을 설명하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분이 왜 저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히 저렇게 뭐 나름대로 하는 이유가 뭘까? 네. 그 저는 지금 좀 민주당 내에서 너무 지나치게 충성 경쟁도 게임에 빠져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그 사람이 가짜 뉴스를 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거 확인할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심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네. 신속하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아.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책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 내도 자당 내에서 무슨 잘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저걸 공당이라 할 수가 있는다. 그렇죠. 그런 정당한테 국민들이 돈을 줘야 됩니까? 네, 그렇죠.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불거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 저는 자체적으로 저는 조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예. 근데 이 장경태 의원 같은 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전문가들이에요. 맞습니다. 하루 종일 네. 김 여사가 뭐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만 보고 그거 어떻게 트집 잡을까 공격할까 이런 궁리만 하는 사람들 같은데 뭐 스토커 정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에 가면 뭐 자기들 페미 정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네네. 김건희 여사한테는 반대요. 뭐 맞습니다. 모든 걸 다 무슨 김건희 여사가 뭐 잘못한 거 줄리부터 시작해서 이 거의 스토킹을 하고 있는데 여성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공당이 누구 한 명 스토킹하는 곳입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는요. 네. 그 지금 169석의 네.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내에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다. 그 여성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이제 화가 나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여성의 권위 향상과 네. 그리고 여성의 인권과 이걸 해서 비례대표로 대부분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비례대표를 하다가 지금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어요. 진선미 네. 의원이라든지 서영기 의원 다 그러니까요. 비례대표를 했다가 갔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 당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만약 자기들이 봉사활동 했는데 네. 너 빈곤 뽀르노 찍었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오니까 관광 포르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건 뭐 뭡니까, 말도 안 이게? 되는 뭐 우리나라 포르노 언어가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속 언어를 막 쓰고 막 그러는데 그걸 또 주장하잖아요. 그게 또 이 자꾸 쓸 수 사전에 있다고 있다. 여성 의원들이 옹호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제가 뭐 몇 년 전에 쓴 글에서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태보를 넘어서서 저지라로 치닫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박자는 표현 쓰면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질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지난 2004년도에는 탄돌이 108명, 108번 내가 그때 초선의원이 108명이었었거든요. 맞, 108번. 맞습니다. 이번에는 코돌인가? 코로나돌이.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이 돼서 된 코돌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정말 네. 함량 미달의 의원들이 네. 나와서 어떻게 저런 의원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정말 새로운 정당으로 변혁을 하려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들서부터 음. 자성하고 성찰하고 그러니까 반성 없는 네. 공격은요. 그거는 맞습니다. 결국은 자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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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외교 이야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에 이제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네네. 갖춰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제 관련 이야기가 오겠다고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3대 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4개 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축이 국민의힘의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축이 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사법 그렇죠. 리스크에 대한 축이 있고 네. 세 번째가 경제고 네 번째가 안보 안보 축이에요. 문제. 네. 예. 그럼 세 번째 특히 이 경제 축이 저는 그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지금 KDI가 내년도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1%대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는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고 우리나라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직격탄을 맞는 쪽은 우리란 말이에요. 네. 고환율, 고금리의 고물가 이런 것 속에서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뭔가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제2의 우리 중동붐. 붐이라고 야. 하는 네. 그래서 뭐 지금 빈살만 황세자가 와서 네. 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대단하게 많은
투자를 약속을 했던 그렇죠. 거고 네. 거기에 보면 참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참 대한민국 참 대단하구나. 네. 왜냐하면 분야가 하나만 적은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여러 분야에 각 분야에 절도, 석유, 네. 뭐 등등 원전, 뭐 원전까지 등까지 뭐 다, 너무 다 많으니까. 모든 게. 그러면 그 빈살만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그 평가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나라가 누구냐? 어디냐? 네.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퍼즐은 왜 일본에는 안 갔을까? 갔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게- 그 퍼즐이에요. 나중에 뭐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 원래 우리랑 경쟁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포. 근데 우리는 와서 다 하고 일본은 막상 안 갔어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의 네. 이런 어려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네. 참 적기에 그렇죠. 방문을 했고 맞습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그건 좀 큰 성과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 성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체감이 돼서 윤석열 정부 잘한다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토론했었던 보다 큰 틀 속에서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국가 비전을 명확하게 그렇죠. 제시를 하고 네. 진정성 있게 절박함을 갖고 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보 문제인데 네. 참 이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참 못 찾겠는데 이번에 ICBM을 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17형,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때릴 수 15,0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성공은 일단 한 걸로 보인다.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점이고 또 하나는 이번 발사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딸 손잡고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 4대 세습을 핵을 안고 4대 세습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우리로 볼 때는 야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자, 정말. 이제 그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요소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핵을 가질 절대로 안 갖는다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그 아무 전혀 얘기도 안 언급이 해요. 그럼 뭐 아니, 문재인 입 딱 대통령만이 닫고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민주당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는 우리가 거고요. 트럼프한테까지 가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단순히 있고 절대 당연히 핵 안 그랬어요. 한다라고 보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ICBM까지 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됐다는 거 부분이.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거기에 상하는 비대칭 게임을 대칭 게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세 가지죠. 자체 핵을 개발하든지 네.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핵 공유를 네. 통해서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이 어떻게 국방 체제를 강화시켜서 그렇죠. 지금 주한미군은 27,000명이고 네. 주일미군은 58,000명이에요. 네. 두 배 정도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시진핑 4기 체제가 됐을 때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시진핑 4기 체제를 위해서 시진핑이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세계의 전쟁.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네.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컨디션 플랜과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네. 아까 얘기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우리의 위치는 이렇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방어를 하지만 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국민과 같이 이 문제 이렇게 네. going to the public 대중 속으로 그런데 레이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네, 거였거든요. 네. 여소야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고 네. 국민들과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가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면 이 김정은이 옛날에 폼페이오 만나서 그랬어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까지 핵을 이고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번에 보면 딸한테 핵을 줬어요. 딱.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핵가족이야. 아, 맞아. 예? 아니 근데 이 김정은한테 속은 건지 속아준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이 문재인 정권은 정말 그런 면에서 무능하게 이를 데가 없고 어떻게 보면 무능인지 아니 일부러 정치 쇼를 위해서 알고도 그렇죠. 그렇게 한 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보면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짜 평화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는 거는 항상
이 통찰력과 네. 그리고 나름대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게 없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네, 봐요. 하나는 네. 뭐냐면 체제 변혁, 네. 기득권 체제 변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라든지 국가 목표라든 것이 그렇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매달렸을까? 네. 결과는 어떻게 되죠? ICBM으로 돌아온 그렇죠. 거죠. 완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더 나가서 7차 실험도 하고요. 전술핵을 통해서 그 미사일에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까지 온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생명, 네. 안보는 절대적 위기라면 이때는 제발 초당적으로 네.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여야 정치권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영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정말 이제 정치권이 더 이상 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좀 제대로 정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